우리 모두 학창 시절에 국사 시간을 거치면서 달달 외웠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른바 삼국시대죠. 네, 지도 위에 아주 선명하게 그어져 있던 그 세 나라의 이름들이죠. 맞아요. 그 이름들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수백 번은 봤던 이 고구려와 백제라는 당연한 이름들이 당대인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제의 괴리, 혹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정체성을 후대가 어떻게 수용하고 기록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의 지층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 사료가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과 담론을 통해서 이 고대 국가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라는 국호의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네. 사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고구려는 장수왕 대에 이르러서 국호를 고려로 변경했고요. 멸망할 때까지 무려 250년 가까이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백제 역시 서왕대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남부여로 국호를 전격 채칭했죠. 명확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는 팩트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대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당대 국가들은 스스로를 고려, 남부여라 치겠는데 대체 왜 우리는 지금 고구려와 백제로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논의를 이끌어갈 하나의 관점으로 이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고구려와 백제라는 명칭은 훗날 왕건이 세운 고려, 그리고 고대의 부요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후대 역사가들이 소급해서 고착화시킨 철저한 역사적 편의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그에 맞서서 저는 이런 시각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명칭은 고구려의 언어적 축약이자 외교적 약칭에 가깝고요. 또 남부여는 내부 지배층의 지지조차 얻지 못한 왕실만의 프로파간다였다.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야말로 수백 년간 그 땅을 살아간 당대인들의 그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체성을 담아낸 진정한 국호다라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료의 흔적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역사는 결국 기록과 유물이라는 단단한 증거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니까요. 네,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427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국호를 고려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거든요. 충북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를 보면 명확하게 스스로를 고려 태왕이라고 새겨두었습니다. 맞아요. 비석에 그렇게 남아있죠. 게다가 중국의 송서 같은 당시 외교 문항을 봐도 420년에서 423년경부터 고구려를 고려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고려라 불렀고 주변국도 고려라 불렀다는 거죠. 백제의 상황도 기록상으로는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굳이 고구려와 백제로 부를까요? 후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12세기에 김보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자신이 속한 왕건의 고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의 부여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기 명칭을 멸망 시점까지 일괄 적용해버린 겁니다. 즉, 우리가 아는 국호는 후대 역사가의 관점이 개입된 편집과 각색의 결과라는 거죠. 제시하신 사료적 사실 자체는 모두 정확합니다. 장수왕대에 고려라는 표기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또 성왕이 남부여를 선포한 것은 분명한 팩트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커니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연 그 국호 변경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볼까요? 장수왕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는 고려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낸 게 아니거든요. 창조가 아니다. 네, 고구려의 어원을 보면 성을 뜻하는 고유어인 구루 혹은 방이어, 고애, 구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표기되고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자연스럽게 고구리나 고려로 축약 정착된 것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단절이나 국가 정체성을 갈아치우는 리브랜딩이 아니었다는 거죠. 발음의 진화라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백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제의 남부여는
고구려와는 전혀 다른 아주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하향식 국호 변경이었거든요. 당시 백제의 권력 구조를 떠받치던 대성 8족, 즉 8개의 거대 귀족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유명하죠. 이들은 40개 토착 세력 출신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이런 변경이 이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성왕이 죽고 난 뒤에 만들어진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나 미륵사지 사리봉환기 같은 최고 위층의 유물에서도 여전히 백제라는 국호가 선명하게 쓰입니다. 유물에도 백제라고 다시 쓰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훗날 견훤이 세운 나라도 후만부여가 아니라 후백제였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을 파고들어 보죠. 먼저 장수왕의 고려 계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 변화를 단순히 언어학적 축약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것을 427년 평양 천도와 엮어서 대단히 의도적이고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 때부터 고구려의 국력이 막 엄청나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국의 중심지가 필요했고 평양 천도는 그 당위성의 결실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고려라는 국호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천도와 함께 이름도 전면에 나섰다. 네, 이건 단순한 발음의 편의가 아니라 고구려 특유의 천하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황제국이다 라는 거대한 제국적 정체성을 대내외에 선포한 고도의 리브랜딩 작업이었습니다. 평양 천도가 고구려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인 것은 맞습니다. 두 글자인 고려로 굳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의 고구려라 단절된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웠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째서죠? 오히려 고구려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끈질긴 민족적 뿌리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외교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한자 표기상 가장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인 고려로 정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현대 기업의 리브랜딩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자주 있는 일이죠. 그리고 대외적인 공식 문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외교 문서인 송서 등의 전보 세명칭인 고려국을 사용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충주 고구려비라는 공식 기념물에 고려라고 떡하니 새겼고요. 네,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중이 습관적으로 구 명칭을 혼용해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역사는 그 국가의 합법적인 선언을 인정하고 새 명칭으로 기록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가가 스스로를 정의한 공식 명칭을 우리가 후대의 시선으로 덮어버리는 셈이니까요. 기업 리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언어 습관과 주변국의 인식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거든요.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기업의 리브랜딩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전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고구려에서 고려로의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인 이규보의 동국이 삼국집을 보거나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인식을 보아도 고씨의 고려와 훗날 왕건이 세운 왕씨의 고려는 늘 겹쳐서 이해되었습니다. 아, 당대나 후대나 연속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네,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고구려라는 정체성이었다는 걸 당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고구려가 고려로 불리게 된 것이 발음의 축약이든 자연스러운 진화이든 결국 밑에서부터 위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점은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서 완전히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라면 백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왕실에서 위로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내부 결속을 얻어내지 못한 실패한 리브랜딩.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제의 남부여 케이스 말입니다. 네, 남부여는 고구려의 언어적 진화론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걸 실패한 리브랜딩이라고 폄하하기엔 성왕의 명분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애초에 백제 왕실의 성씨 자체가 부여씨잖아요. 백제는 초기부터 동명묘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등
자신들이 북쪽 만주벌판에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대단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부여계라는 정체성이 뚜렷했죠. 게다가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쫓겨내려왔던 그 뼈아픈 트라우마를 수습한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좁고 방어에만 유리했던 웅진을 떠나서 넓은 평야지대인 사비로 도읍을 옮기며 국가의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아서 남부여라는 국호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부여의 진정한 정통성은 고구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천명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국가 지향점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왕이 천도를 단행하며 공식적으로 선포한 국호인데 그 역사적 무게감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점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 부분은 오히려 왕실의 불안감과 고립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장면 아닐까요? 성왕이 부여의 정통성을 내세운 것은 결국 남아해온 부여씨 왕족들만의 아주 치열한 자기정당화에 불과했습니다. 백제 내부의 권력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대성 8족 같은 귀족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백제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목씨, 사씨, 백씨 등 대성 8족은 대다수가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지역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말 타고 내려온 부여씨 왕족과는 뿌리 자체가 달랐죠. 아, 근본적인 출신 성분이 달랐다. 네, 아까 기업 리브랜딩에 비유하셨잖아요. 남부여 계층은 CEO가 독단적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정작 회사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임원진과 실무자들은 그 새 이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해도 공식 명칭은 공식 명칭 아닙니까? 외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었을 뿐 내부 결속을 얻어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부재했습니다. 40개 귀족들에게 저 멀리 북쪽 만주의 부여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역사적 효력이란 문서 위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여라는 국호가 국가의 중심축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왕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지자마자 백제 사회는 남부여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성왕 이후 백제 최고위층이 만든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 사리감이나 익산 미륵사지 사리봉안기 같은 국보급 유물들을 보십시오. 거기도 명칭이 다르죠. 네, 거기엔 백제라고 아주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300여 년이 흐른 뒤에 견훤이 완산주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도 마한 지역 민중들의 정서를 결집하기 위해 내건 이름은 후백제였습니다. 남부여가 진정한 정체성이었다면 당연히 후남부여라고 했어야죠. 아, 견훤의 후백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결국 남부여는 웅진 시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던 왕실의 일방적인 프로젝트였을 뿐 백제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지 못한 겁니다. 남부여가 내부 귀족들의 저렁에 부딪혔다는 그 메커니즘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규정하는 역사가의 태도를 짚고 싶습니다. 왕실의 프로파간다였든 발음의 축약이었든 결국 역사가가 과거를 기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취사상택했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12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술 방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죠. 중국의 역사서 체계를 빌려왔는데 황제국의 역사는 본기에, 제후국의 역사는 세가에 적잖아요. 김부식은 자신이 속한 왕건의 고려 역사를 다룬 고려사가 나중에 세가로 편찬된 것과 달리 우리 삼국의 역사를 당당하게 본기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본기에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자부심이죠. 본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동명성왕부터 보장왕까지 그리고 온조왕부터 의자왕까지의 모든 역사를 철저하게 고구려와 백제라는 틀 안에 딱 가두어버린 겁니다. 단일한 틀 안에 가두었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할 때 당대 국가가 천하의 중심을 자처하며 스스로 채택했던 가장 빛나는 정체성을 골라준 것이 아니라 그저 12세기의 독자들이 왕시 고려나 고대 부여와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혼란이 적은 이름표를 달아버린 겁니다. 이건 철저한 후대 중심의 역사적 편의주의 아닙니까?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다르게 틀을 잡고 싶습니다.
편의성, 즉 독자와 후대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려는 사관의 의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편찬은 본질적으로 흩어진 사실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김부식이 고구려와 백제를 선택한 것을 단순한 귀차니즘이나 편의주의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주의가 아니라면 뭐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일종의 역사적 적자생존입니다. 역사가가 고구려와 백제를 궁극적인 국호로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영토와 민중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거대하고 생명력 있는 기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름표는 왕이 달고 싶어 했지만 그 이름표를 역사에 최종적으로 남긴 건 결국 민중들의 수용 여부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의 고려, 남부여의 성왕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도태된 이름이라는 건가요? 도태되었다기보다는 더 큰 물줄기에 포섭된 것이죠.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왜 하필 고려라고 했겠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강렬한 의지 때문이었죠. 네, 고구려 계승의식이 확고했죠.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계승의 인과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는 아주 합리적인 체계화입니다. 김부식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고려로 불렀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운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네, 700년 고구려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고구려 있음을 직시한 것이고 백제 역시 마한일 대 민중을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기표로서 백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가의 직관과 통찰에 꽤 높은 점수를 주시는군요. 결국 김부식의 선택이 수백 년이 지나도 민중들의 입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 생명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통성을 부여한 셈이라는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입니까? 역사는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유산을 물려받아 천하의 중심을 자처하며 거대한 비석에 새겨 넣었던 장수왕의 고려.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부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을 성왕의 남부여. 네, 아주 비장한 순간들이었죠. 이런 뜨겁고 주체적이었던 이름들이 후대 역사가들의 분류의 편의 혹은 체계화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그냥 고구려와 백제라는 고정된 박제처럼 변해버린 측면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치열한 내부 갈등과 팽창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약간은 정태적인 역사만을 달달 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동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저 역시 100% 동감합니다. 장수왕의 고려나 성왕의 남부여가 지니는 역사적 중량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배층의 세계관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토론 내내 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고구려와 백제라는 이름 역시 결코 단순한 편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들은 몇몇 왕과 귀족의 머릿속에서 나온 선언을 넘어서 수백 년간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며 살아남았던 사회 전체의 땀방울이 맨 역사적 실체입니다.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정체성에게 역사의 정통성을 부여한 것은 충분히 합당한 평가라고 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토론이 다다르는 접점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국호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간판을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당대 왕권이 추구했던 이상과 토착귀족들의 기득권이 충돌하는 치열한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을 규정하려는 후대 역사가들의 사관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이름 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논쟁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짓고자 했는지,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권력과 그것을 거부하는 기득권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갈등이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과 비슷하네요. 시청에서 거창한 비전을 담아서 도로명을 새롭게 막 바꿉니다. 표지판도 번쩍이는 새 것으로 달고 공식 문서에도 새 이름을 쓰죠. 네, 흔히 보는 풍경이죠. 이 새 이름은 당대 권력의 의지와 그 시대가 나아가고자 했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옛 이름으로 거리를 부르고 결국 수백 년도 역사는 사람들의 입술에 살아남은 그 옛 이름을 거리의 진짜 이름으로 기록하죠. 오늘 토론을 통해 보니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렸거나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공식적인 선언과 대중적 수용,
이 두 가지가 얽혀 있는 복잡한 지층을 있는 그대로 탐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1차원적인 역사 암기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료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뉘앙스가 숨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논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약간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의 이름 이면에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체성의 투쟁이 숨쉬고 있는지 한 번쯤 직접 사료를 통해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꼭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이름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스스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와 대중의 냉정한 수용 사이에서 빚어진 아주 치열한 타협의 결과물일 뿐이죠.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남은 고대 국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지적 탐구의 여운에 남기며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